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30대 이하 젊은 연구자 비율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 이유인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는 이유는 뭔지,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문성모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회 총연합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노환진 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이어확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속된 말로 남의 거 뺏어오기 위해서 연대는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대한민국에 남아서 연구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이 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지난해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연구개발 사업 예산 삭감 논란 이후에 젊은 과학자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영상에서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1000명 가까운 인력이 떠났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문성모 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좀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 주로 어떤 이 과학자분들이 좀 연구 현장을 떠나시는지 일단 한번 현황 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지요? 네. 사실 그 연구 현장을, 우리 출연연 연구 현장을 떠나는 분들 중에 젊은 과학자가 사실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연배가 든 과학자들도 있지만 네. 젊은 과학자들은 사실 미래의 비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그 연구 환경이 미래의 비전을 우리가 세울 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연구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정된 삶과 그다음에 성취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연구비가 만약에 중간에 중단되게 되면 하던 연구들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로 그러면 2030 젊은 인력이 주로 그렇게 좀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좀 더 자율적인 그리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떠나는데 보통 기업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연연 입장에서는 이런 열악한 연구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젊은 연구도 유출되는 게 미래 과학 기술을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어확 수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직접 지금 연구 현장에서도, 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연구 현장에서 직접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 어떤 그 피부로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엄청 느끼고 있고요. 네. 그 지난 5년간 네. 출연연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연구직, 네. 연구직의 수가 829명입니다. 네. 이게 NST 자료고요. 이 중에서 20대, 30대 연구직의 자발적인 퇴직 숫자가 네. 무려 487명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58.7%로 약 60%에 육박하는데요. 정말 많은 수의 그 젊은 사람들이, 젊은 연구직이 바로 들어와서 바로 얼마 안 돼서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의 퇴직은 예전에도 꾸준히 좀 있었는데, 네. 꾸준히 있었는데, 요번에 작년에 예산 삭감을 통하면서 점차 가속화됐고요. 올해는 데이터가 아직 나오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소에 있다 보면은 이제 공문에 누구누구 뭐 위험 면직 하는 네. 게 침시차게 올라오는데 네. 젊은 사람들의 퇴직 비율이 높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 연구 현장에서 진짜 어려움이 가중이 될 부분도 있겠는데요. 우리 노환진 교수님께서는 그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에 이제 초창기부터 많은 연구를 해오셔서 이런 어떤 현장의 그런 거를 조금 더 잘
고민도 더 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교수님? 예, 저는 조금 견해를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출연료만 놓고 보면 한 1만 명 정도의 연구자가 있고요. 그 중에 그 800명, 1000명 하는 그 통계는 지난 5년간의 통계죠. 그렇다면 1년에 약 한 200명 정도 이런 이탈이 있는데 그렇다면 1만 명 중에서 한 2%. 이제 이런 이탈은 뭐 대략 요즘 모든 직종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젊은 층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또 일어난 그 이직의 방향을 보면 주로 대학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이 정책 부분을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대학은 개인 중심의 연구 체제입니다. 그리고 출연료는 조직 중심의, 팀 중심의 연구 체제입니다. 이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규 임용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공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그 여러 가지 대인관계, 사회성, 네트워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를 그때부터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그 연구 현장 지금 몸담고 계신 원자력 연구원에서도 이제 많이 좀 떠나시는 분들이 직접 목격도 하시고 이제 들으셔서 그 현황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디로 연구원 원자력 연구원 사례는 아니고요. 전체 출연연 사례를 그렇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지금 약간 다른 견해가 있는데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연구직은 11,000명 정도 되고요. 비슷하게 하고 여기서 데이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젊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이 중간에 나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박사학위를 하시고 뭐 30년 넘게 뭐 공부를 한 다음에 박사학위를 하시고 연구소에 들어온 분들은 사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에서 대입 초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사학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하는 게 여기서 무엇을 기대하느냐를 봤을 때 나는 하고 싶은 연구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남이 시키고 뭐 제품 개발을 위해서 초치기 하지 않고 이런 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연구소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도 아니고 정부의 수많은 간섭과 제도와 하다못해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정부에 올리면은 이거 연구하세요. 이거를 제가 뭐 공모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따오는 구조다 보니 이게 큰 뜻을 맡고 왔지만은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나 진짜 의미 있는 연구, 나와 국가와 나아가서 세계에 도움이 되는 연구, 남들이 안 한 연구를 하는 게 제한되다 보니 그럴 바에는 사기업으로 가서 대우를 받겠다, 해외 유학을 가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문성모 회장님께 한번 더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2030 젊은 과학자분들이 이제 떠나시잖아요. 그럼 이제 가실 때가 이제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로 어디로 간다고 분석이 되나요?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죠. 예를 들어서 교수로 가게 되면 정년에서 유리합니다. 지금 출연료는 IMF 때 벌써 5, 6년 전에 그때 단축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교수들하고 정년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환원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불리한 점이 뭐냐면 임금 피크제라 해서 이제 우리가 은퇴하기 3년 전에 임금이 저감되는 뭐 심지어 20% 30%까지 마이너스 이런 임금 피크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래에 그 젊은 연구원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이제 이걸 차별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게 어떤 그 과정을 보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일반 공공기관, R&D와 상관없는 공공기관과 동일한 그런 지침 아래 이렇게 운영되던 시절 임금도 인상도 다 이게 관리되었고 그리고 임금 피크제도 그래서 나왔고 그런데 참 불합리한 게 원래 임금 피크제 도입할 때는 이제 3년을 연장해 주면서 그 기간에 대해서 피크제를 적용했거든요. 근데 출연연만은 연장 없이 그러니까 정년도 단축되고 엄청나게 저희들은 이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젊은 연구들 입장에서 자기들의 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게
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해 연구개발 사업 예산 삭감 논란 얘기를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최근에 근데 그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29조 7천억 규모로 이제 세웠다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구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수석님? 다 그 숫자 장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숫자로 봤을 때는 예. 작년 23년에 비해서 25년도가 4천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숫자만 보면은 증액되거나 뭐 현상 유지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2023년까지 21년, 22년, 23년을 봤을 때 R&D 예산은 정부 총 지출의 4.9%였어요. 네. 이렇게 딱 고정돼서 지출이 되었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지금 아직 총 지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부 예산의 3.9%입니다. 네. 갑자기 1%가 줄어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떨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이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기준으로 이제 일반 재정 예산을 빼더라도 퍼센트가 4.6%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 정부 예산이나 집행 실적에 비교했을 때 지금보다 1.6조 원이 증액이 돼야지 예. 23년도 수준으로 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아, 예, 그때 저도 그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예. 있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그때 예. 이제 배경이 과학기술계의 카르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뭐 오해가 있었은 것 아니냐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제가 바라봤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 삭감이 일어났고 또 금년에 와서는 또 이제 회복이 됐다. 예. 내년도 예산을 말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예산이라는 거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감소도 있고 증가도 있고 하는 이제 이런 플락추에이션을 보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계속 일방적으로 증가만 해왔죠. 과학기술 정책의 제1번 우선순위도 투자 확대였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예산도 이제 이런 시대가 왔고 앞으로도 올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증가에도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책의 다변화가 나와야 된다. 이 시점에 와서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물론 제 마음속에는 우리가 선진국을 경쟁하려면은 아직도 한 2~3배 정도 예산은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제 질적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회장님, 지금 사실상 2023년 규모 수준으로 뭐 복원한 거다, 뭐 이런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 세부 항목으로 봤을 때 예, 연구자들은 복원된 게 좀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은 연구자들은 그 예산이 자신의 연구에 들어올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분야에만 쏠리게 되면 예. 그 예산의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려스러워하고 있고 특히 집중하는 것은 그걸 뭐라 하지 않지만은 소외되는 것은 예. 아주 우려스러운 분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 단위의 과학기술은 어느 한 특정한 분야만 해갖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 분야가 전반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5천만이 넘는 그런 인구 때문에 예. 다양한 분야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챙기는 게 중요한데 예산이 늘어도 소외되는 부분이 생길까 봐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말이죠. 예. 그 우리 예산에서 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네. 이번에도 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사업별로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선도형 연구개발 지원에 얼마, 예.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에 얼마, 뭐 이런 식이죠. 핵심 인재 양성에 얼마 이런 예산 구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이제 사람은 그 언어로 사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업무 형태는 예산 체계를 보면서 업무 형태가 잡힙니다. 예. 근데 업무 형태, 예산 체계를 이렇게 잡을 일이 아니고, 선진국처럼 인스티튜셔널 펀딩 하면 기관 예산이죠. 그 다음에 사업 예산, 프로젝트 펀딩. 그리고 프로젝트 펀딩은 경쟁성, 비경쟁성.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이제 기관 중심의 예산이 되는 거죠. 사업 중심이 아니고. 그러면 사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기관의 자율성, 블록 펀딩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체계에서부터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계획,
뭘 개발하겠다 하는 거는 연구기관이 발표를 해야지 정부가 그걸 발표를 해버리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예산 체계에서부터 우리가 좀 이제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네, 제가 좀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사업 중심은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 따라하던 시절에서는 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남들이 해본 거를 빨리 추격해서 그 시장에 진입하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사업 중심이 의미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개발해야 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노한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관 중심, 미션 중심 없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예산 체계를 그렇게 선도형에 맞춰서 바꿔줘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수석님께서도 연구개발 예산 관련해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현장 중심에서 지금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에서 해야 될 연구에 예산을 집중하는 건 누구도 뭐라 할 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연구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다른 사업 거를 줄여서 그 예산을 평선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과기부에서 했던 그 연구개발 예산 그 처음에 초안을 보면은 정확히 기억해 연구개발 사업 111번, 2번, 3번부터 118번까지 방사선하고 방사능이 들어간 과제들은 다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를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미흡하다 해서 잘리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로 이제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납득이 되나 이 정부의 시책이나 여러 가지 뭐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리면 그 삭감한 만큼 연구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요. 모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투자했던 연구비와 연구 노력과 연구 성과가 다 매몰되는 현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되면은 연구를 진행하다 자기 뜻과 상관없이 삭감이 되거나 연구가 죽었을 경우에는 연구원들이 어떻게 자기 연구를 사랑하고 자기 연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좀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비는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주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새로운 예산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정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 예산까지 이제 삭감을 하면서 과제 쪼개기 등 과학기술계 예산상의 폐해를 좀 고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 이런 이제 목소리를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그 요즘의 R&D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진단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과제 쪼개기가 문제냐 아니면 집중이 좋냐 선택이 문제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그 난이도가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연구들의 수준이 아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민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제 행정이나 관료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잘못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절반은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동의를 한다면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예산 배분이나 이런 그 부분에서 연구자 참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 특히 과거에 관료 중심의 추격형일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선도형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저기 수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현장의 분위기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예산 삭감이 다음에 또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지 않을까요? 그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논문이나 그런 데 나오기 어려운 현장적인 분위기인데 그 영화 기생충에서 보면은 그 송강호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계획은 무계획이다. 왜냐하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축소했다 늘려놨다 하는 거는 겪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오케이 받아들이는데 갑작스럽게 20%를 삭감하고 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주요 직접비가 삭감되는 상황에서 그 무엇도 계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인지 앞으로 쭉 가는지라는 건 아무도 담보할 수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안정장치가 있는 게 중요하면 그때는 이제 연구 현장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오니까 예산을 잘 짜가지고 연구를 하겠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균일하게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연구 현장은 많이 어려움이 있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못 세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좀 추가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네, 연구 성과는 우리가 지속성이라 하는데요.
성과가 나올 때까지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분야에 따라서 어떤 것은 단기간에 나오지만 어떤 것은 10년, 20년 이상 그렇죠. 걸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과학기술계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30년 이상 동일한 분야에 투자했을 때 그때 노벨상이 나옵니다. 네. 30년 이상 같은 분야를 계속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우리 시스템에서는 사실 참 요원하죠. 제가 알기로 한 10년까지는 그래도 해주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없고요. 그래서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에 외부에서 그것을 이제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연구비를 삭감해서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면 성과가 나오기 전에 이 싹을 자르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R&D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중간에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고 혹은 불안해하고 해서 끊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아주 파급 효과가 좋은 큰 그런 R&D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속성을 한번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못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그 주시죠. 이제 우리 예산이 사실은 뭐 큰 정책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우리는 경쟁을 시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 이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 세계적인 작품들이 다 경쟁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네. 좋아서 할 때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 가정이 일단 고쳐져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소에 적용하고 있는 PBS라는 것이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그것이 지금 다들 연구자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가로막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걸 없애달라는 말이 지금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국책 연구기관은 본래 경쟁이 없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연구를 하는 곳이고요. 대학은 동일한 구조가 몇백 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으로 갑니다. 근데 두 기관을 경쟁을 시킨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책연구기관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책연구기관은 미션 연구하고 아젠다 연구를 시켜라. 그리고 큰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장기 대형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대학에 대한 연구도 비록 경쟁을 통해서 가지만은 3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 계약을 체결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연구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예.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그 정부 주도형, 추격형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에 맞는 정부 정책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안정화를 넘어서 이제 선도형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그 과학기술 관리 체계나 제도, 법, 각종 가이드라인 지침이 그 예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약간 기재부에서 투자 대비 효용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비유하면은 이미 컴퓨터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그렇죠. 옛날에 도스 운영체계, 윈도우 운영체계를 고집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발전된 그 컴퓨터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운영체계를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발전하는 어떤 과학기술 거기에 맞게 정부의 맞게. 정책도 정부의 정책이나 역량도 좀 맞춰져서 따라가야 된다. 아니면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부가 주도했지만 요즘은 너무 분야가 많고 너무나 그 앞에 있는 그 기술들이 많다 보니 네. 각각의 전문가에 의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리딩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으로 이렇게 과학기술 정책을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연구개발 예산 관련해서는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앞으로 우리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2030 이 젊은 연구자들이 계셔야 또 계속 연구를 이제 이어가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포닥이라고 하죠. 이제 박사후 연구원, 그다음에 젊은 연구원 등 이들이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좋아서 하지만 안정적인 어떤 급여 수준이라든지 그렇죠. 처우 개선 이런 게 좀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연구원들도 사람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삶이 불안하게 되면 연구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오랫동안 했을 때 성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관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연구자들은 집중해서 성과를 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그 급여 체계가 상당히 그 규제가 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법 하에 있을 때는 총액 인건비도 다 정해놓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정해놓고 그러면 필요한 인력이나 자원을 투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낼 때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제는 사실 없애야 되고요. 각 기관마다 여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은 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제를 통해서. 그러면 확보한 그런 자원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거는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규정한 규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안정된 삶, 기본적인 되도록 이거는 규제만 없애도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번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우리 교수님 그 전에 연구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 전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 근데 이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라는 대전제에서는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은지요? 예, 연구원들의 속성을 먼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 저우 문제를 좀 많이들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연구자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보람 있게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훌륭한 연구자하고 같이 연구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쯤 가면 이제 저우 수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좀 탁월한 연구기관, 연구기관이 생기도록 정책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선진국에서도 포닥이 몰려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정책 방향을 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현실에 보고 현실에 그 눈을 맞추고 저우가 어떠냐 또는 뭐 다른 나라하고 그런 거 비교하고 이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크게 보고 저우 문제는 과제 속에서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과제 책임자가 더 좋은 연구자를 포닥이 되겠죠. 유치하고 싶으면은 저우 수준을 과제에서 높이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유연성만 주면은 그거는 자연적으로 현장에서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큰 국가적인 정책 방향은 우리가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즉 세계 랭킹이 높은 연구 중심 대학을 한 2개 가지겠다. 또는 우리 국책 연구기관은 문제 해결력이 높도록 우리 선진국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아직도 규모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책연구소 규모가. 그걸 키우겠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가져야 되는데 아직 이런 그림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연구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멀리 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속에서 이제 안정성이 이제 유지되는 것인데 너무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다들 불안해하고 안정성을 못 가진 게 아니냐. 멀리 이제 보는 것도 좋은데 이제 진짜 이 연구 현장에서 진짜 연구하시는 또 세대도 바뀌고 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수석님께서는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현장의 분위기. 일단은 대부분의 그 철학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구원의 특징에 대해 지금도 지금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면은 유명해지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공계 지원하고 출연진에 오신 분들은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진리 탐구,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 해결 이런 데 집중하신 분이거든요. 아주 순수하신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 환경 말씀하신 대로 꾸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제가 그 조합 지부장으로서 이제 조합원들 돌아가면서 얘기 들어보면은 임금이 작아요. 뭐 그런 얘기보다도 저 이번에 그 실험실에 창틀이 지금 이상하게 오래돼가지고 춥다 덥다도 아니고 여기서 봄에 꽃가루가 들어와서 실험 장비가 망가져요.
저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속이 울컥거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연구 환경하고 연구를 몰입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지이자 대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예 이공계조차 지원하지 않는 거는 어렵게 학위를 해봤자 나중에 거기서 처우나 대우가 아직 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많이 비읍하기 때문에 다른 학과로 많이 진행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연구 조사자들이 최소한의 처우와 대우를 보장하면서 연구에 집중하는 그 모든 수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석님께서 인재 양성과 결부돼서 말씀을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과학기술 인재를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좀 유인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부가 한국형 스타이펜드? 네네. 이 맞는 말인가요? 스타이펜드? 스타이펜드. 예, 연구생활 장려금이라고 이제 장려금. 하는데 네네. 이게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뭐 어느 정도까지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젊은 연구원들을 이렇게 유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비전이죠. 네. 그 분야에 가면 내 인생의 성취감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고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건 제공이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발전, 그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어떤 인간의 본연의 그 어떤 그 가지고 타고난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학습 본능이나 호기심, 탐구심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 그게 바로 내가 더 나은 그 선배 연구자들하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아이디어를 충분히 이렇게 검증해 볼 수 있는 연구 환경 이런 것들이 제공되면 젊은 사람들은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교수님, 예. 그 정부에서 지금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서 뭐 연구생활 장려금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금 뭐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리 인력 양성 정책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스타이펀드나 또는 뭐 학생 연구원 근로계약 이런 거는요. 이 젊은 연구자들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연구입니다.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중요한 거는 국가 대표 선수인데 축구를 봅시다. 국가 대표 선수인데 청소년 대표 선수에게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국가 대표 선수에게는 어떤 정책이 있냐? 생각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선진국을 보면은요. 이제 테니어 시스템, 정년 보장. 우리는 출연연이 매 3년마다 재계약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정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연연에도 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또 선진국에는 박사생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유럽에서는 아빌리타시옹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제도가 우리는 언급조차 안 되고 있죠. 심지어는 이제 우수성 원칙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우수한 연구자를 발굴해서 연구비를 더 많이 주는 거. 이게 일반 행정 논리로 보면 이거는 특혜 지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이 성립이 되려면, 이런 원칙이 작동을 하려면은 적어도 우리 또 정책에 뭐 국가과학자 1만 명, 국가 최고과학자 1000명, 뭐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선발하는 과정, 그리고 그게 선발이 되었을 때의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이런 정책이 아직은 우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죠. 중국만 해도 이제 원사 제도가 있고요. 또 유럽에도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성 연구자를 북돋아주는 정책, 이게 인력 정책에서 저는 제일 핵심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성 연구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정적인 그런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이 젊은 연구자들도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수석님께서?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연구생활 장려금은요, 말씀하신 연구생활 장려금은 그 학위를 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전부가 되는 분입니다. 되는 제도고, 근데 이걸로 이공계가 많이 지원하고 이공계로 유입하겠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좀 많이 의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의대 가서 한 1년에
학비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수천만씩 네.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뭐 10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의대에 진학하고 의대 나오려고 하는 건데 그만큼 학위를 따고 나서 어떤 대우가 있는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유익 관점,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학위를 따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게 확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예. 다만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학위 과정인 사람한테 장학금 주고 생활비 지원하고 하는 거는 그건 엄발에 오줌 누기거나 네. 아니면 좋은 미끼로 유인하는 것밖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네. 이 지금 우리 현 정부라든지 우리 나라에서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많이 좀 부족함을 좀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이제 체계적인 연구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사실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책이 빠르게 추격하는 빠르게 선진국을 따라잡는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는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해보다는 암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만든다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고요. 네.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톱일 거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방법이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결과 중심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 경우에 따라 질책을 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시행착오 없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곳에 도달하는 걸 최고의 능력으로 쳤는데 현재 선도형으로 가면 거의 100%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러면 이제 시행착오를 질책하는 문화는 발목을 잡습니다. 오히려 시행착오는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초를 다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축적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체계적인 시스템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서는 그런 교육 시스템도 방식, 암기식을 이해식, 그리고 우리 지식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기능 위주였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예. 열심히 노력하니까 뭐 1년 동안 반복하니까 우리가 잘 할 수 있더라. 그런데 지금 시대는 기술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기능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지만 실현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암묵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술로 넘어가면 그걸 표현하고 이해하고 남한테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형식지라고 하는데 그런 지식의 형태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식이 이해식, 그리고 개념을 중시하고 더 나아가자면 그런 지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응용이 가능한지 여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해식의 교육과 그런 개념의 정립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의 어떤 대전환이 좀 필요하다.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토론을 마련한 주제가 이제 과학기술 인력의 이탈을 좀 막고 네. 좀 연구 현장에 몰입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연연 등의 이제 연구기관에서 젊은 인력들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고 뭐 기업으로 향한다고 아까 다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처우 차이에도 불구하고 출연연에서 연구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사명감도 있으실 테고 내가 좋아서 하는 연구 이런 게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에서는 당장 제품을 개발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이제 초치기. 네. 뭐 자기 아이디어나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그거는 배제가 되고 네. 물건 제품 개발, 완성도를 높이는 쪽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진에 오신 분들은 진리 탐구하거나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돈이 들진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하거나 이런 기초적인 거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거에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국 문학 연구원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출연연에 빗대어 운영되는 거 보면요. 자기가 어떤 작품을 쓰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정부한테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라고 수요 제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 수요 제기들을 다 모아서 정부의 입맛대로 이거 공문을 띄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쓴 사람도 자기가 지원해서 경쟁해서 따와야 돼. 이게 PBS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품을 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갑자기 바뀌거나 관심 분야가 다르거나 하면은 기존 거를 줄이거나 없애서 이런 작품을 쓰세요라고 지시를 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떤 작가가 연구원에 취직을 하려고 신입 작가 하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노벨상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네.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 좋은 소식이 들렸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 이런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지 우리도 진짜 성과 목적으로 나오면서 성과가 잘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노벨상도 다수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노벨 평화상 이제 문학상에 이어서 그 과학 분야의 노벨상도 이제 머지 않아 보여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정부라든지 연구 현장에서 서로 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연구 현장에서 오래 몸담으셨고 교수님도 해보시고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의 이탈을 막으려면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할지 자, 말씀해 주실 이거는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지의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거 막으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절차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지금 수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탈에 대한 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설문조사로 왜 떠나는지, 무슨 불만이 있었는지, 그 이유가 갈등이었는지, 아니면 불확정성이었기 때문인지 이런 조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대책이 나가주기만 한다면 막아질 수가 있는데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제가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공론으로 이렇게 떠들게 되고 정책하고는 맞지가 않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문제의 근원이죠. 그래서 정부와 현장과의 그 소통 채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사람이 떠나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직업의 불안정성, 처우 문제, 뭐 미래 전망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엑셀런트한 대학, 엑셀런트한 연구기관이 있으면은 많은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앞에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정책 방향을 그런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을 만들자. 한두 개 만들자. 그 다음에 우리 국책 연구기관은 경쟁시키지 말고 국가 아젠다 연구나 미션 연구에 몰입하게 하자. 이 두 가지만 크게 끌고 가면은 밑에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사소한 불평이 있어도 큰 일에 자기가 몸담고 있다는 그 사명감과 긍지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정책은 크게 가고 사소한 것들은 연구기관에 맡겨라. 그것까지 정부가 이렇게 손을 대면은 간섭한다는 말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정책 줄기와 연구소에 맡길 일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좀 보충을 좀 하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그 우리가 추격형 연구 R&D 시스템의 한계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고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이제 발목을 잡히고 있는데 방금 그 노 교수님 말씀하신 우수한 연구기관, 우수한 연구자가 나오려면 반드시 이제는 자율적인 분위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기획해서 시키는 수준은 사실 우수한 연구기관, 연구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연구자한테 그 많은 결정권을 넘겨야 됩니다. 사실 그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적어도 50% 정도는 연구자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 분야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구자가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사실 재정 효율성 따지는 거는 아주 금기입니다, 사실. R&D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R&D는 불확실성, 위험성이 당연히 있는 걸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R&D를 봤을 때 시작점을 0으로 잡고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0에서 얼마나 좋은 거, 새로운 것이 나왔느냐를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기존 추격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100으로 잡고 뭐를 잘못했냐, 뭐가 부족했냐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아직도 그런 네거티브 시선으로 보게 된다면 선도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한 연구자, 우수한 기관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사고 관점부터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자율성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 건가.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연구원들이 이렇게 지시받고 하던 그런 시스템에서 2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연구자들을 믿고 거기에 우리가 그 많은 그 예를 들어서 결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 모아지는 것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수석님. 저도 정말 동의하고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모든 게 정부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못하느냐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특히 기재부에서 그 관료적인 관점에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다 보니 이게 그렇게 좀 쉽게 전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관료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연구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성입니다. 예.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한 심사, 평가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연구 기획을 할 때 그러면 석학이나 그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같이 뭐 과제를 한 경험이 있고 네. 이분은 동문이다가 뭐 실험실 출신이 있고 이렇게 제적 사고를 하다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관료적인 관점에서 책임 소재가 있다 보니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할까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권이 들어가서 그 심사 기획하는 구조가 전문가가 아니게 될 개연성이 있고요. 평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평가도 정부에서 막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 논문 수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경우에는 논문 한 편을 쓸 거를 어떤 분은 쪼개가지고 질 낮은 논문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논문 수가 많다. 아, 이게 우수한 연구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연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관료적인 관점에서 전문가를 믿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연구로 이렇게 퇴색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일련의 과정들에서 좀 맡길 수 있는 제도로 좀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연구 환경, 이 거대 담론을 얘기하기에는 저희 토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해 1년간 수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연구자들이 미래 걱정 없이 연구만 하고 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더 탄탄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특집 프로그램 방송 관계로 한 주 쉬어갑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